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0번째 페이지. 메신저 프사도 아드님들의 사진으로 해두는 훈훈한 남자, 이름조차 훈남인 지각심리학자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각심리학자이지만 오늘도 정시에 와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들 메신저나 소셜미디어 하나쯤은 혹은 뭐 그보다 훨씬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누군가는 카카오땡 프로필 사진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인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프사 안 올리는데? 라고 얘기하면 사진 없는 사람은 또 그거대로 나름의 설명이 돼! 라면서 또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과연 심리학적으로 가당키나 한 얘기일까요?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속 지각심리학 이야기로 최훈 교수님과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한 매체에 재미있는 글을 쓰셨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큰일이 생겼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 큰일이야 여러 가지 생겼는데요.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미국 상원에 어떤 보고서가 하나 올라갔는데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해서 멍청해졌다. 부모 세대보다 지능이 떨어졌다라고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좀 새로웠던 거는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가 있었죠. 옛날엔 지혜가 옛날. 있었다. 예. 그러니까는 옛날에 원시나 가게 보면은 네. 지식의 축적이 되는 노인연기의 지혜가 훨씬 필요했었고 네네네. 그때는 항상 어른한테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는 교육이 활성화가 되고 네. 아이들이 이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그다음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요구되는 능력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근대 이후로는 자녀 세대의 IQ가 부모 세대보다 항상 좋았습니다. 요걸 풀린 효과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제 윗세대 분들은 아들이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네. 부모님이 자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 요즘 우리보다 많이 배웠고 네. 똑똑하다. 그렇지. 뭐 이런 게 됐는데 네. 이게 처음으로 자녀 세대의 IQ가 네. 부모 세대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최근에 나타난 거죠. 최근에 나타났다고요?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왜 부모 세대보다 네. 떨어질까? 또 아이러니하게 요즘에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왜 아이들의 지능이 떨어질까를 보면서 네. 이 보고서에서는 너무나 디지털 기기,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보는 이런 디지털 환경이 아이들의 지능 저하의 주범일 거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매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네네. 근데 뭐 사실 가장 흔히 얘기하는 걸로 예전에는 뭐 전화번호 한 10수개 정도는 누구나 외우고 그쵸, 있었는데 그쵸. 지금 가족 휴대폰 번호도 잘 모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우리 아들 번호 모릅니다. 소개를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네. 정말로 스마트폰이 이제 흔히 말하는 Z세대의 네. 인지 능력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Z세대의 인지 능력 떨어뜨렸다라고 보여줄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치긴 해요. 그렇습니까? 네. 뭐 그 얼마나 얘가 우리의 학업이나 지능에 안 좋은 역할을 주는지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막 시험 보는데 옆에다가 핸드폰만 둬도 네. 성적이 떨어진답니다. 안 봐도. 그래요? 예, 그래서 핸드폰을 두면 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였다가 주의를 두기 때문에 주의 용량을 저쪽으로 뺏겨서 예.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그러고 네. 뭐 이런 것부터 그래도 핸드폰을 보면서 또 얻는 정보들도 있잖아요. 정보들이 많은데 이제 네. 뭐 이제 긴 글도 못 읽고 뭐 약간 갑론을박은 있긴 한데 네. 지금까지 우리의 지식의 전수는 긴 글을 읽고 내가 이해해서 나의 말로 표현하는 게 일명 고등교육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긴 글 자체에 읽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지식 습득에도 문제가 된다. 문해력이나 이런 예. 것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네. 저희 때는 전화를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예. 그리고 심지어 저희 때는 핸드폰도 없어서 집 전화 갖고 막 있잖아요. 거기 여보세요, 누구네 집이죠, 누구 친구인데요, 막 그렇죠. 이런 시대였고 네. 심지어 뭐 이렇게 저장할 것도 없으니까 다 애들 거 외워놔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구를 봤더니 요즘 애들이 단순히 기억하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내가 그걸 어디다 저장해 놨는지는
더 잘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 발달을 했구나. 그러니까 예. 얘네들도 적응적으로 음. 좋게 말하면 진화하고 음.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역량을 네. 습득을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지금 보는 IQ는 옛날 기준으로 규정한 그 지식의 지능의 정의에 따라서 네. 검사를 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필요한 IQ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고 볼 수도 그렇게 있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싫어하시죠. 그 핸드폰을 안 보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학업에는 부정적인 영향 끼치는 건 확실하니까요. 스마트폰이 또 인지 능력 말고 이제 젊은 세대에게 어떤 부분을 바꾸고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사회적 관계 맺는 그 방식 자체가 너무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대면 접촉을 좀 예. 꺼리고 대면 접촉도 꺼리고 음. 그래서 요즘 간혹 가다 보면 일명 뭐 MZ 세대 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약간 멍한 표정? 그게 어떨 때냐면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멍한 표정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뭐 속칭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표정이다. 예,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하고 뭐 네. 이런 거가 좀 힘들어진 것도 있고 네. 그다음 좀 어깨 넘어 배우는 것도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깨 넘어 배우는 거. 네. 사실 코로나 때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대학원에서 어깨 넘어 배우는 게 사라졌고 사실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냥 미션을 주고 예. 그걸 하는지 못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어깨 넘어 배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일은 아닌데 선배가 지도교수한테 혼나고 있는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그런 게 메인은 사회 아닌데 나가서 실전에서는 더 유용할 수 있어요. 그쵸. 예. 사회 선배님으로서.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다 보면 이게 정말 삶 자체가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네. 예를 들면 약속의 소중함이 없어졌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약속의 소중함이 없어졌나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네. 오후 3시에 만났어요. 네. 근데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신문 보고. 이게 아니라 제가 3시까지 못 가는 경우가 생기면 네네. 바람을 맞추는 거잖아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든 가야 되고 예. 뭐 내가 어떻게든 그걸 피해를 안 끼쳐 노력을 했는데 예. 요즘에는 그냥 쿨하게 야 좀 늦어 문자로 보내면 그러면 된다. 예. 항상 연락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양해를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유동성이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그래서 그렇게 예. 우리 삶 자체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네. 특히 요새는 뭐 이제 전화를 하는 것도 맞아요. 콜로포비아라고 하나요? 네. 그 전화하는 것도 좀 이제 배달 주문을 시킬 때도 전화보다는 다 어플로 그냥 해버리니까 목소리로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좀 꺼리게. 사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뭘 그랬어요? 저랑 이렇게 얘기도 잘하시면서. 근데 그게 예, 예. 그 전화가 또 다른 의미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적응의 동물이어서 네. 한동안 전화를 안 하는 문화가 되니까 네. 약간 전화하는 게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약간 몰아서 해요. 옛날에는 그냥 수시로 하다가 네. 이제는 문자 보내고 이게 하고 네. 이제 맘 먹고 하는구나. 맘 먹고 하는. 맘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네. 사실 대면이 에너지를 소비는 하는 거거든요. 부담스러우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예. 좀 포비아까지 저는 아닙니다만 네, 네. 약간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은 있고 사람이 적응적이니까 요즘 환경에 맞춰서 많이 변화하는 거죠. 자, 이제 한 선배가 그런 포비하고 뭐고 놓아놓으면 다 고쳐진다고. 놓아놓으면 그냥 전화가 최고라고 얘기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그 뭐 SNS를 통한 소통만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 나중에는 사람의 어떤 안면 근육이나 뭐 웃음 근육이라든지 뭐 이 표정 자체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 이제 대면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이모티콘이 대신 표정을 지어주니까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네. 미디어를 보면서도 저희는 알게 모르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안 바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미묘한 움직임 같은 거는 근처에서 보고 캐치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얼굴을 잘 못 찍기도 하고 남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 캐치하는 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공감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Z세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꼭 Z세대에게만 국한된 문제입니까? 사실은 Z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에 영향은 끼치긴 끼치는데 확실하게 그 효과의 크기는 Z세대한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절대적인 환경인 것 같아요. 저한테 핸드폰은 딱히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윗세대는 사실 아니었던 시절을 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 거군요. 저는 PC 세대이고 핸드폰 세대가 아니어서 네. 아마 저희 PD님 저랑 연락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제가 전화도 잘 못 받고요. 아, 예, 문자를 안 봐요. 아, 저는 문자는 정말 예. 의무감으로 한번 보는 거고 보통은 그러니까 이메일로 소통이 제일 전보? 잘 되고 네. 전보까지는 이메일로 예. 이메일이나 차라리 카톡은 컴퓨터. 카땡 네. 그건 이제 컴퓨터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를 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 아침에 일어나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컴퓨터를 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한 번도 안 쓰기도 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준비해서 출근할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제가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네. 그냥 무의식 중에 커요. 습관적으로. 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그런 건데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이 좀 크죠. 그렇죠. 예. 우리 아들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저희 아들이 아닙니다. 예.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너 게임은 해도 된다. 네. 그 대신 게임할 땐 아빠한테 말만 해라. 그래서 애들 항상 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네. 게임해도 돼? 해라. 네. 아빠 나 텔레비전 봐도 돼? 해라. 네. 근데 어느 순간 핸드폰을 몰래 봐요. 그래서 야 너 왜 핸드폰은 말 안 하고 보냐? 그랬더니 핸드폰은 내 거잖아. 아, 다른 장르야. 네, 다른 장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구도 네 거잖아. 네. 그랬더니 다르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핸드폰 세대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도 자기 없고. 아이덴티티구나.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여기서 맺기 때문에 저희 보조기구로 쓰는 우리 세대 죄송합니다. 제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 Z 세대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세대별로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땡 프로필 사진만 봐도 세대별로 선호하는 이미지의 그 경향성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신기한데요.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을 보면 부모님 중에서 특히 이제 어머님들은 뭐 꽃 사진을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많이 올리시고 아버님들은 이제 등산복 입고 등산 간 사진 많이 올리시고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신기한데요. 네. 어디 저기 있네요. 전형적이죠. 꽃사진, 예. 등산 사진. 예. 근데 참 저 꽃사진뿐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꽃무늬로 된 거 앞치마니 네. 뭐 이렇게 접신이 주시잖아요. 그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꽃을 좋아하게 되는 심리? 그게 참 저도 참 이게 희한하긴 한데 네네네. 전 한 번도 꽃무늬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세요? 예. 근데 왜 그럴까? 네. 근데 사실 원초적으로 보면 꽃이 이쁘기는 해요. 네. 예쁘죠. 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혹이잖아요. 이렇게 음. 자기가 퍼져나가려면 그렇죠. 뭐 많은 벌을 걸 유혹해야 되죠. 유혹해야 되니까 유혹이기도 하고 자연 상태를 보면 이쁜 게 우리 전 이제 좀 이렇게 조상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뻤던 게 그렇게 많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주변을 보면 역시 꽃 외에 삶에서 딱히 네, 그러니까 보면 주변을 보면 이쁘다는 게 뭐가 있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양반이 아니면은 사실은 뭐 그냥 소박하게 그렇지. 입으실 거고 뭐 근데 예술 주변을 작품이 많았던 시대도 네,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연을 보다가 꽃 하나 이렇게 탁 피면 이쁘네. 그럴 수 있어.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거기다 이제 조금 플러스 이건 뭐 심리학자의 전문가적인 입장이라기보단 네. 개인적인 뇌피셜을 좀 하다 보면 네.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갇힌 세상에서 사셨잖아요.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네. 뭐 요즘에는 좀 약간 좀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네.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이제 가정에서 보통 집안을 보시는 분들에게 네. 꽃이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꽃 구경을 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게 좀 희한하잖아요. 그 일상의 어떤 네. 굴레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좀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경험하고 즐기고 이런 굉장히 좋은 경험과 연합된 네. 굉장히 행복한 그런 자극이 아니었을까라는 어머님들이 이거 생각이 또 들고. 들으시면서 아닌데 나 그냥 하는 건데 이러시는 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어머니가 안 돼봐서 잘 아버님들의 모르지만 등산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버님들의 등산은 예. 저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은퇴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은퇴를 하면은 저희도 이제 교수님 중에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야 정말 인생이 변해. 그러니까 내가 꺾인 느낌이야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는 당신들은 아직까지 생생하시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자꾸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의미에서 자존감이라든가 성취감 같은 거를 느끼시기가 좀 힘들 때 산을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난 아직 최정상이다. 예, 그리고 나 아직까지 살아있다. 뭐 뭐 이런 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네.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것도 있을 것 같냐면 예. 생각보다 남자들이 은퇴하면 사회 활동이 엄청나게 위축이 됩니다.
아, 어머니들은 연결이 계속 되세요. 맞아요. 어머니들의 소셜 네트워크는 참 신기해요. 네, 저희 어머니도 저희 동창 어머니들과 여전히 만나세요. 맞아요. 막상 나는 동창들을 안 네. 만나는데. 아버지들이 하실 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너무 사회와 일체된 생활을 하셔서 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인간관계마저 다 떠나시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짝 맞춰서 놀기가 그렇게 힘드시대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골프를 치러 나가셔도 팀이 있어야 돼요. 네. 뭐 테니스를 쳐도 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누구 하게 되는데 네. 워낙 좀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네. 좀 짝 맞추기가 힘들어서 네. 그럼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자연으로 가야겠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체도 운동도 하셔야 되고 네. 뭐 이러면서 하는 좀 생활 속에서 가장 음. 빈번하게 경험하는 음. 좋은 경험이 등산이 아니실까라는 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개인적인 말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셀카 같은 걸 찍더라도 이건 물론 일반화를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약간 대체로 보면은 어르신분들은 좀 얼굴을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예. 찍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젊은 세대는 아예 뭐 전신이 나오든가 신체 일부만 약간 느낌적으로 살리든가 요즘 손만 나오고 이런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요거는 약간 사진에 대한 역할? 본인이 받고 있는 그런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의 전 세대, 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어릴 때 사진은 쉽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너무 옛날 사람처럼 사진 보이는- 한번 보려면 직접 인화 필름 네. 맡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필름도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맞아요. 한 장 한 그러니까는- 장이 소중했죠. 예. 잘못 찍으면 욕 먹고 맞아요. 네. 나중에 가서 또 인화할 때도 돈 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옛날 사진은 기록의 의미가 강했던 것 같아. 여기 왔다 간다. 나 이거 했다. 내가 이걸 했다. 이제 이런 거가 되게 컸던 것 같고, 네. 근데 요즘 애들은 기록의 의미가 아니라 네. 그냥 표현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주야장천 찍을 수 있죠. 주야장창 네.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록에는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이제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보여주는 거는 나의 이미지적 경험. 네. 약간 이런 거를 보여도 좀 다른 것 같고, 네. 뭐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요게 약간 예술을 보면 이런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림도 처음에는 네. 기록하기 위해서 그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사진이 나와서 기록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기록보다는 작가가 자신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림이 변화된 것처럼 사진도 예전에 비싸고 맞아. 안 됐을 때는 그냥 기록이었다가 이제는 기록의 의 의미가 희미해지니까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되면서 요즘 MZ세대와 부모님 세대의 사진 찍는 패턴이 달라진 게 아닐까. 일맥상통하네요. 얼마 전에 사진 괜찮은데? 기자분이 나와서 비슷한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다행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SNS 프로필 사진만 봐도 사람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요? 우선 깔아놓고 가는 건 네, 항상 프로필 사진이나 이걸 갖고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100% 맞는 것은 아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깔아놓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푸사를 보고 성격을 꽤 잘 맞춘다라는 보고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네. 사실은 푸사는 내 얼굴을 그대로 올리진 않잖아요. 얼굴을 넣는다면 보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뭔가 예. 꾸며서 넣는데 예. 왜 그게 성격이 잘 보일까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꾸미는 거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꾸미잖아요. 네. 그 바라는 모습 속에 자신의 성격이 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거 자체가 성격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깔끔해 보이고 싶다라던가 네, 나는 네. 똑똑해 보이고 싶다라던가 그럼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나의 추구미라고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모습은 그 사람의 모습을 네.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도 좀 몇 개 있는데 네. 푸사 사진 보고 아니면 저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프런트 페이지 보고 이 사람 성격 맞춰봐. 이랬더니 우연 수준보다는 꽤 잘 맞추더라.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신하지 말자. 뭐 약간 이런 것까지. 빅5 성격 변인. 네. 이거 뭡니까? 예. 요게 그 성격 연구할 때 많이 쓰는 이제 척도라고 할까요? 네. MBTI가 유명하지만 네. 사실 실제로 심리학계에서는 이제 빅5라고 하는 예. 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어떤 분이 이런 거 갖고 연구들 좀 하셔가지고 네. 이제 각 성격별로 푸사 사진이 좀 다르다. 네.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개방성은 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새로운 거에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남다른 사진이 많습니다. 그건 좀 약간 이렇게 정문 보고 찍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연출된 샷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거 있고 예. 성실성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네. 모범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증명사진 같은 느낌의 기능적인 타입이 좀 많이 있는 거고요. 네네. 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자꾸 있네요. 아, 예. 외향성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내향성, 외향성 하는 거니까 외향성은 사회적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찍은 사진보다 남과 어울리는 아하. 사진 뭐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게 있고 네. 우호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친밀감을 줘야 되고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네. 밝게 웃는 모습이라던가 아. 따뜻한 톤이라던가 뭐 네.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신경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뭐 이런 경우거든요. 요거는 얼굴 노출을 좀 네. 아니, 제가 앞에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에 나였구나. 예, 아니 신경증. 뭐꼭 그런 건 아닌데 예, 아무튼 제 얼굴 사진 잘 안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네. 좀 불안해하니까 좀 이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 100% 믿지는 말자. 과신하지는 말자. 요즘 이제 인공지능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재미삼아 심리 분석해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잡지사 출연진의 메신저 SNS 프로필 사진을 저희가 가져와서 AI한테 AI야 이 프사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물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교수님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첨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게 제 카땡 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멋지시네요. AI가 분석해 준 건데 대표 사진은 이제 그냥 설정을 안 해놨고요. 보시다시피 네. 그 뒤에 이제 큰 배경 사진은 이제 극장에서 그 화면을 제가 극장 갔는데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심야에. 네,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AI가 얼추 저랑 비슷하게 분석을 해줬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뭐 감수성과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표현 욕구는 있지만 직접 드러내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고 약간의 거리두기 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 네네. 지적 문화적 이미지를 은근히 의식한다. 이렇게 좀 써놓고 보니까 맞는 것 같고요. 지적 문화적 이미지를 은근히 의식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보면 밑에 작은 사진들도 약간 그 문화 콘텐츠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긴 했네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까요? 아니 뭐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네. 맞기는 한데 네. 이렇게 상당수 많은 분이 푸사에다 아무 사진도 안 올리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네. 사실 요거는 애매합니다. 그래요? 너무 원인이 많아요. 아무것도 특히- 안 해놓는 심리는 예.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1순위는 귀찮아서입니다. 맞아요. 너무 귀찮아. 사실 이제 제 푸사도 이제 아들들이 있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아들이 지금 저보다 커요, 등치가. 네. 근데 전 아직 애기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네. 어디 박물관인가 어디 전시회를 갔는데 네. 푸사가 아들들 사진으로 돼 있으면 쿠폰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애들 사진을 급하게 넣고 쿠폰을 넣은 다음에 안 바꿨어. 그다음부터 안 바꾼 거예요. 거의 몇 년 진짜. 동안. 할인 받으려고 진짜. 할인 받으려고 아직까지. 생계형 교수기 때문에. 지금 훨씬 장성했군요. 지금 아드님들이. 엄청 큽니다. 지금 엄청 큰데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관심 없는 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 약간 대인 관계에서 지나치게 신경 쓰시는 분들도 역설적으로 안 넣으세요. 혹시 내가 올렸다가 네. 나쁜 이미지를 주면 어떡하지?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음,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음, 또 정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을 정말 안 써서 네. 귀찮게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너무 신경 써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단지 푸사를 안 올린다는 콕 집어서 것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설명이 어렵다.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제 프사에서 네. 대체로 좀 톤이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를 제가 좀 편안해하긴 하거든요, 사실. 네, 저런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렇게 어두운 색상의 사진으로 자꾸 놓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그냥 가감 없이 말씀하세요. 신경증, 신경증. 정서적 불안정성, 뭐 약간 이런. 부정할 수 없겠네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네. 이제 이게 하시니까 방송 쪽 일을 하시면 네. 화려한 거를 읽다 보면 역설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시는 게 근데 있지 않을까. 방송에서 그렇게 화려한 걸 제가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화려하시다고 하세요. 이 정도로 실드를 쳐드리면. 좀 편안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다음 분 볼까요? 저분은 이제 저희 화요일에 나오시는 박광일 네. 역사 작가의 프사인데요. 저분은 봤을 때 개인 사진도 좀 들어가 있고 네네. 뭐 일할 때 사진을 많이 좀 올리신 것 같고 뭐 역사 기행 이제 소속된 회사 이름을 그냥 문구로 띄워놓기도 하고 그랬을 때 AI가 분석한 게 또 얼추 맞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예, 여행 투어도 많이 이끄시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어. 예. 그리고 또 다음 분 한번 볼까요? 저분은 이제 썬킴 선생님 네. 예, 월요일 게스트인데
아, 참 적응이 안 되는 프로필 사진을 많이 해놓으시는데 약간 전성기 아이돌이 한 30년 후에 그런 모습도 보고 약간 하얀색으로 뭐 염색을 하셨을 때를 많이 올려놓고 저 생각참 염색하신 긴 표정.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아, 흑발입니다. 아. 시선 회피, 연출된 자연스러움 음. 이런 것들을 AI가 집어냈는데 감성적이지만 동시에 자기 이미지를 상당히 관리한다. 확실한 거는 이 두 분이 굉장히 정반대의 정 성향. 달라요. 예. 예, 약간 앙숙처럼 톰과 뭐, 제리처럼.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박광일 선생님은 네. 보면은 약간 기능주의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잖아요. 이게 보면은 네. 그 약간 사실 전달이라고 그럴까? 맞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다루고 약간 이게 좀 기술형 컨텐츠도 두 분 다 어쨌든 역사 카테고리인데 박광일 선생님은 사실에서 벗어난 거는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썬킴 선생님은 이건 야사입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감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썬킴 선생님은 약간 이미지적인 네. 이런 쪽이 푸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똑같이 전사를 하시지만 네. 뭔가 이제 팩트 중심 아니면 이렇게 스토리 중심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가장 절묘하다고 생각했던 건 다음 분입니다. 예, 곽재식 작가인데 AI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숨김없는 스타일이고 대화량이 많고 설명 좋아하고 의견 교환 좋아하고 이런 것들. 저분이 분량이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항상 방송에서. 진짜 헤비 토커인데 푸사만 보고 저를 어떻게 하냐고 AI가. 근데 이게 보면은 네. 그렇죠. 신기해요. 약간 이제 저도 좀 말씀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예. 사실은 잘 모르시는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올린 겁니다. 네네. 예. 그 패턴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앞에 계신 두 분을 보면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뭐 박강현 선생님은 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맞아. 그다음에 이제 썬킴 선생님 나는 이런 느낌의 사람이야. 맞아. 근데 이분은 이제 없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나는 이것도 하고 음식도 맛있고 나는 이 사람도 좋고 난 이런 일도 하고 뭐 하니까 정말 숨김없이 말씀하시는 소탈하신 분이구나. 그냥 인간 자체가 잡지사와 같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잡지사 최적화 게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을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땡스타그램, 땡톡 이런 글로벌 소셜 미디어가 대세여서 SNS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문화권별로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그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 비교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서구권은 개인주의 문화, 동양권은 집단주의 문화라고 해서 뭐 푸사를 찍을 때도 서양권 애들은 자기 얼굴을 단독으로 많이 잡는다던가 자신이 뭐를 한다.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 반면에 우리 동양권에서는 맥락과 소셜 관계를 강조를 해서 나는 이 친구랑 뭐를 했다. 나는 얘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약간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한다라고 말은 하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게 서양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동양은 무조건 다 집단주의로 보겠지만 사실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일본이 뭐 개인주의적이고 한국은 집단주의적으로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뭐 서구권이랑 동양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나온 논문들은 대충 그런 식의 기술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글로벌 소셜 미디어가 타 문화라든지 뭐 타 인종이라든지 이런 이해도를 높이는 장치는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 타인종 효과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인종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이유는 너무 경험하지 않아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양인들이 한중일 사람을 구분 잘 못하는 것처럼. 뭐 그 정도뿐 아니라 그냥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을 보고 똑같다고 하고 또 약간 여담입니다. 저 미국에 있을 때 9월 11일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가 갑자기 너는 오늘 대회 출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아니 왜 이랬더니 김정일인 줄 알고 너 테러 당하면 어때? 막 이러는 거예요.
맞는 거는 하나도 없죠. 어. 9.11은 북한이랑 관련도 없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김정일과 내가 닮았나? 그냥 걔들 눈에 똑같아 보여. 야. 닮았다는 표정을 하죠. 아니. 안 닮았어. 그리고 예. 막 뭐 싸이 약간 그 아버지 쪽이 오히려 좀 닮았어요. 김정일 뭐 그쪽 네. 아버지 쪽이 약간 아니면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좀 듣긴 해. 싸이요? 네, 그 싸이 네. 강남 스타일이 저 미국에 있을 때 되게 히트를 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외국 애들이 우리 방에 들어올 때마다 싸이가 이 방에도 있었네 막 이러잖아요. 닮았다는 표정.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못 알아보는데 네네. 여기 이제 노출이 많아지면은 네. 구분을 더 하기 쉬워지거든요. 여기 줄어드니까 어쨌건 간에 우리 머릿속에 보면 사람 얼굴이라고 하는 전 대표 이미지가 있는데 네. 요거는 내가 만난 사람의 평균으로 된다 뭐라는 이런 개념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서로 나랑 인종이 다른 사람, 문화권이 다른 사람은 서로 노출이 적었기 때문에 네. 반영이 안 되다가 네. 이제 반영이 되니까 뭐 서로 이해하기도 좋고 맞아. 그리고는 이제 좀 뭐랄까 서로의 이해도도 높아지는 건 사실인 네. 것 같아요. 이제 외국 컨텐츠들 많이 보면 서양인들도 제 눈에도 좀 구별이 좀 잘 되고 그쵸, 이런 그쵸. 경험이 또 있습니다. 저도. 네. 많은 분들이 SNS를 하다 보면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다. 내 인생은 저들에 비해서 좀 단조롭고 조금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SNS가 우리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SNS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기는 하나 연구를 보면은 SNS는 어쨌건 행복도를 낮추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 심리학 같아요. 연구에서 그렇게 나오나요? 네, 주로 많이 해보면 네. 예외는 있어요. 60대 분들은 SNS를 쓸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대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60대라는 나이 자체가 사회 활동이 끊어지면서 네. 내가 그 전까지 오프라인에서의 사회 활동이 끊어지는데 이 SNS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그 사회 활동 끊어지는 것이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SNS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간 좀 성취감 같은 거 주면서 좀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아마 네. 그래서 요즘 60대 이상 분들의 SNS 활용도가 활발히 높아지는 하시죠. 것도 예. 이제 그런 것 같고 네. 하지만 그거 외에는 조금 좋은 영향은 안 좋은 많이 미치지 영향도 않는다.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통 가용성 편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잘 떠오르는 것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잘 떠오르게 하는 것은 많이 접하는 것 플러스 강렬한 거를 접할수록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SNS에 오르는 거는 어쨌건 간에 최고의 순간들을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 그것만을 보면 나는 왜 내 삶과 그렇죠. 괴리감도 네. 많이 느껴지게 되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SNS에 나오는 사람의 평균 연봉은 억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실제는 3천만 원이다. 다 학벌도 서울대 나오고 그렇죠. 약간 이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좀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반대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행복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관계가 넓어지고 나와 비슷한 사람 만날 확률도 높아지고 오프라인에서 채워지지 않는 관계가 충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행복에 좀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많기는 한데 네. 그래도 데이터를 보면은 SNS 활용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행복도는 떨어지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건 뭡니까? 희계 법칙? 희계 법칙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선택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겠죠? 너무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이게 화제가 되는 게 선택은 큰 것도 하지만 마이너한 것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쇼츠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끝도 없이 봐. 근데 이제 처음 해보면 이게 볼까 말까를 고민하는 굉장히 작지만 계속적인 선택이 우리가 작지만 요즘에 위대한 한 손가락. 이의 N승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막 하다 보면 네네. 요럼 이제 전두엽 쪽 기능 저하가 좀 일어난대요. 전두엽 쪽에. 그럼 전두엽 쪽이 뭐라 하면 이제 억제,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 10분 동안만 보자. 네, 그렇죠. 처음엔 너무 많이 보나? 네.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셀프 컨트롤이 흔해지면서 안 돼. 막 하잖아요. 네. 전두엽이 약화. 자기 전에 10분만 보자 했다가 한 새벽 3시까지 보고 막 이러는 거. 거기다 이제 문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광고가 하나 끼면 네. 나도 모르게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억제를 담당하는 영역이 네. 좀 약해지다 보니까 네. 그냥 눌러서 된다라고 하는 요렇게 좀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진짜. 근데 저희도 수조폼을 많이 올리고 있긴 하지만 공감이 됩니다.
확장자 이론? 확장된 자아 이론. 확장된 자아 이론. 네. 확장 자아 이론. 네. 예, 이게 뭡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원래 확장된 자아 이론은 나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격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네. 이런데 얘를 내가 가지면 물컵도 내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어떤 브랜드 옷을 샀어요. 예. 입었어. 예. 그런데 누가 그 브랜드 욕하면 싫은 거예요. 이게 내 확장된 일부가 되었기 네, 때문에. 내가 샀는데 내 건데 내 브랜드인데 사실은 그 브랜드의 주주는 따로 있지만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에는 이게 SNS에서도 네. 확장된 자아 개념이 이제 개입 적용이 돼서 네. 팔로워 수라든가 네. 좋아요 개수, 네. 나의 그 홈페이지의 인기도, 조회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돼서 네. 갑자기 쇼츠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조금 나오면 실망하고 내 나-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인생 실패했어. 나 왜 이럴까? 아. 뭐 약간 악플 하나 달리면 네. 너무 힘들고 뭐 네. 이렇게 그래서 SNS에 있는 것조차 나의 확장된 나의 자아가 된다. 네. 라는 이런 요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일시적인 뭐 기분 저하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울해하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SNS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요새 저는 느끼는 게 뭔가 아이템이 유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유행을 만들려고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예. 뭐 말차 갔다가 두쫑쿠 갔다가 봄동 비빔밥 갔다가 버터떡 갔다가 너무 급하게 트렌드가 바뀌니까 네. SNS가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SNS가 막강한 영향을 미치긴 했죠. 우선은 그냥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해보면 퍼지는 게 빨리 퍼지고 네. 그 너도 나도 나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네. 내가 안 하면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 요즘 그래서 포머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가 네. 있어서 더 좁게 하는 거는 있는 것 같고요. 네. 너무 크게 퍼지다 보면 우리는 인간은 한 집단 안에 제대로 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팍 퍼지다 보면 내가 정말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공포감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래서 나도 쫓아가는 현상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따라하고. 그런데 원래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다들 안 했는데 나 두쫑쿠 먹었어.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모두가 인스타에 두쫑쿠가 있으면 네. 나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고. 네. 그래서 너무 빨리 퍼지기 때문에 희소성이 줄어들어서 또 다시 다른 아이템을 찾게 되는 이렇게 굉장히 짧은 주기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더 근본적으로는 튀려고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하고 이슈화하는 어떻게 보면 자본의 그 힘이 있다고 보여지죠. 네. 뭐. 근데 저는 그런 욕구는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건 좋은 건가요? 저는 뭐 진짜 이러다 뒤처지나?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뭐 그거에 굳이 안 쫓아가도 되고 음. 근데 이제 저도 안 쫓아가려고 하긴 하는데 예. 애들이 애들이 두쫑쿠 두쫑쿠일 때 그거 사주고. 못 구해오면 능력 없는 아빠 취급을 당한다던가 네. 그래서 뭐 그럼 좀 만족시켜줘야 될 것 같은 압박도 있어서요. 버터떡 사와야 되고. 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NS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고 SNS를 안 하고 살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NS를 이왕 쓸 거라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 조금은 멀리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스스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너무 과잉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네. 저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SNS가 퍼진 게 맞고 네. 이게 효과가 막강한데 이거를 멀리 두는 것이 제대로 된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심지어 우리의 전두엽은 이미 망가졌는데 네. 그걸 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심지어 우리도 썩는다 하잖아요. 이제 브레인롯 하는데 브레인롯. 네. 그래서 뭐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좀 믿고 싶은 거는 우리는 계속 진화의 역사 속에서 적응을 해왔고 네. 이 바뀐 게 있다면 우리도 이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순기능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 내지는 발견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언젠가 우리 좀 약간 낙천주의자라 네. 우리 인류는 또 그거에 맞는 해결법을 찾을 것이고 네. 그래서 SNS를 잘 사용을 하고 우리 것이 되는 상황에서 잘 살아갈 것이라고 그냥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너무 좋겠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라도 약간 자아 좀 점검을 좀 해보는 습관 자체는 괜찮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예. 소셜 미디어 속 지각 심리학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랜만에 배워서 좋았고요. 또 저도 잡지사 좋았습니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최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